오늘 주제는 소부장입니다.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간사기관으로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9년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가 아닌가 싶어요. 히토류 우리 수출 안 한다. 예.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는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 평가 환경을 키아트가 지원을. 통상을 보면 돈이 보인다. 통상이 머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 소가 키우는 부장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이제는 꽤 익숙해진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입니다. 소부장이라고 하면 원재료에서 최종재까지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휴대폰이라는 어떤 완제품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어떤 껍데기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소재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부장입니다. 이런 옷만 하더라도 왜 옷에도 소부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폴리에스터 같은 소재들이 소부장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단추도 있고요, 지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부장들은 우리 삶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부장 산업들을 물밑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름은 키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민병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명함을 받아보고서 제가 놀랐는데 물리학 박사십니다. 네. 물리학 학사 속사도 아니고 박사면은 천재? 예. 저는 물리학을 천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그 원장님 공부하실 때는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많지 않고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적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도 전공을 이공계 쪽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산업계를 지원하실 때 오히려 좀 이렇게 그 베이스가 되는 근본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꽤 높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리학이 모든 공학의 기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장님,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어떤 기관이에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부 산하의 준정부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곳인데,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R&D도 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국제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규제 혁신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한다.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되게 광범위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네, 굉장히 하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각별하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이제 키아트가 지난 2023년부터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간사기관으로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키아트는 이제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소부장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소부장 융합혁신 지원단이라는 걸 꾸렸는데, 이 소부장 융합혁신 지원단은 정부의 출연연, 전문 연구원들을 다 합해서 38개 출연연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융합혁신 지원단을 만들었고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저희도 기사에 쓰기 시작했던 거는 아무래도 2019년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이제 소재 부품들을 우리나라가 일본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출 규제를 갑자기 한다 그러니까 그때 수출 규제가 됐던 품목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취약점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를 좀 높여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를 그때 좀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소부장의 국산화가 꽤 많이 성과가 좀 났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K 소부장이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또 이제 해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가 변함은 없는 거죠. 국가들이 그 무역을 통해서 상호 호혜를 갖는 그런 가치보다는 최근에는 자국의 산업을 더 강조하고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시기다 보니까 기존 공급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기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에 문제가 없도록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런 통상과 관련된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가장 큰 부분이 뭐 지금도 그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때문에 뭐 장관님이 오늘 또 미국에 가셨다고는 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간의 이제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 패권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이 기술 패권이 생기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는 반도체 부품이나 핵심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뭘 했어요? 히토류 우리 수출 안 한다. 핵심 소재가 되는 히토류 수출 안 한다. 그러면서 그 갈등이 점점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콩도 안 산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한번 예방 주사를 맞고 21년에 또 차량용 요소수 쪽으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는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소부장 공급망의 완결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완결성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런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에 이제 나서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 국제협력의 부분들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어떤 장벽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행위 같은 것들이 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WTO 체제하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국 기업 확 밀어주고 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방식들도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그렇게 대놓고 도와주는 거는 좀 강대국들은 막 대놓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또 그거 WTO 위반하면서 대놓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면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정교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전략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의 1위 기업이죠. SMIC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하는 업체죠.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인데 국영 펀드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데요. 라피더스라고 하는 이제 이 기업은 2022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출자금을 합해서 현재까지 1조 8천억
예.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뭐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인텔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가로 회사 지분을 내놔라. 그렇죠. 그래서 10% 정도의 이제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게 있었고,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는 중국에 벌어들이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수출세로 납부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그 관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뭐 세금 부분은 다른 이제 주요국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도 지금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부장 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소부장의 그 글로벌한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망의 완결성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급망의 완결성과 더불어 이제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 얘기가 나오면서 제조업, 그러니까 소부장이 또 대표적으로 제조업들이 많은 섹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자국 내에서 제조업을 좀 재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의존하는 부분까지 다 공급망을 안쪽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70% 이상 자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소부장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쪽으로 많이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각자 자기 나라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수출 여건은 좀 더 안 좋아질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수출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을까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국 내에서 모든 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가 안 되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글로벌로 나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 자국 내 공급망만 가지고 그 완결성을 추구하자라고 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공급망과 관련해서 국경을 초월한 그 글로벌 구조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것도 지속돼야 되고요.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좀 섣부른 우려를 한 것 같네요. 우리가 뭐 이제와 지금부터 뭐 당장 뭐 해외 아니라 우리끼리 살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거의 불가능한 어렵습니다. 일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나가려고 해도 이게 경쟁력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이제 R&D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을 건데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R&D를 시작해가지고 실제 사업화까지 가는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R&D 역량들을 키우는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제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R&D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뭐 1, 2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화까지 가서 양산이나 이런 사업화를 통해서 양산 이후에 판매까지 되는 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 기업의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예. 아무리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최종
까지 가기 위한 지원이 이제 국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를 더 넘어서서 R&D 이후에 품질 고도화를 한다든가 인증이나 실증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 또 양산 테스트 하는 데 필요한 것들, 판로 개척이나 해외 진출, 또 마케팅까지 이 전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기관이 이제 그 국제협력 쪽에서 예.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미주나 유럽의 그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예. 기관이나 대학들의 그 거점 센터를 지정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있는 그 우수한 기술력을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기업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뭐 세계 유명한 대학이나 뭐 그런 연구소하고 직접 네트워킹을 통해서 R&D를 할 수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점 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거기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한 거 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어로 말하면 소부장인데 이게 소재 부품 장비의 회사들의 다양한 니즈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지원하려면 참 그 업무 범위가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들긴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단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재라는 거는 만들었을 때 이거를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장비도 그게 잘 돌아가는지 이게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특화단지 쪽에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부가 현재 전국 각지에 소부장 특화단지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요. 또 첨단 산업 특화단지라는 것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 산업 특화단지가 서로 이제 연결돼서 예를 들면 거기에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같은 시험 평가 환경을 키아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테스트베드용 시설이나 이런 시험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주고 있고요. 이 테스트베드에는 특화단지 내에 이제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인근에 있는 기업 또는 좀 멀리 있더라도 필요한 기업들이 기업과 기관과 연구소 간의 협업과 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이 팔아야죠. 판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급 기업하고 수요 기업이 서로 니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또 중소 소부장 기업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요 기업 중에서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개발된 소재 부품의 성능이라든가 양산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키아트가 지난 5년 동안 총 1,8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643개의 소부장 기업의 양산 성능 평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현대 자동차와 같은 수요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개방해서 협력에 참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7,153억 원이 넘는 사업화 매출이
창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파는 사람들의 라인을 열어서 테스트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실제 현장, 실제 상황이랑 같은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잘 매칭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이라든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유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지금 신설을 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소기업 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런 거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좀 소부장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히 뭐 주목하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소부장 업체들도 뭐 AI 시대가 와서 자기들도 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는 AI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산업부에서는 이제 기존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AI 활용에 대한 게 들어오면서 디지털 전환을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아예 처음부터 AX, 산업의 AX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AI가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신소재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부품 설계라든가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그 실험 과정을 가상화를 할 수가 있죠. 가상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험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 설계를 하고 장비 구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고 그 실패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아트는 그 산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공학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한 그 기업들이 가상 환경에서 이제 제품 성능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또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제품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새 통상임원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 말씀 한참 듣다 보니까 어쩌면 소부장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니즈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고 시대 환경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부장 산업 지원 그리고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변화되고 있는데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는 어느 한 기업이 노력해서 스스로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제 향후에는 더욱 커질 수가 있는데요. 산업 정책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부는 관세 규제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와 같이 비관세 장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산업계도 전략적인 해외 진출로 글로벌 판로 개척에 나서야 합니다. 소부장 산업은 산업기술의 핵심이자 우리 제조업을 움직이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부와 산업계가 공존하고 연대 또 협력의 정신으로 원팀이 돼서 소부장 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부장 그리고 그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가마우지 구조라는 약간 좀 굴욕적인 표현이 좀 있었는데요. 가마우지 구조라는 거는 이제 가마우지새로 이제 사냥을 할 때 가마우지새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의 목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물고기를 먹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뱉어내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조라고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고 물건을 팔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팔기는 우리가 팔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일본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가마우지 경제라 그래가지고 소부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가마우지 경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도 안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소부장에 대한 그런 산업 지원을 좀 강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공급망의 안정화라든지 관세 협상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산업 경쟁력, 통상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숙해진 환경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소부장 산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의 머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통상의 머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민병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